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예상외로 좀 강세장 분위기가 시연이 돼요. 실제로 5월달 대출도 4조 6천억, 그리고 6월달 어저께 나온 거는 월간 5조 9천억 정도 나왔는데요. 월 6조 정도 나오게 되면은 연유로 하면 70조 원이 넘게 되고 평소 생각하는 그 정상 레벨까지 가는 거고요. 70조 원 정도 대출이 늘어나게 되면은 시장이 돌아서죠. 돈의 힘으로. 다만 지금 대출 월에 6조 정도 나오는 거에서 3조는 특례 모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 모기지가 이게 1년에 40조 푼다는 게 얼마나 큰 돈이었나 그러네요. 새삼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고, 거꾸로 말하면은 이게 올해 말을 되면 소진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내년이 됐을 때 이 수요 소진 부분을 어떤 대출이 어떤 정상화를 통해 가지고 만회할 것인가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최상욱 부동산 심부름센터의 최상욱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예. 오랜만에 뵙는데 무거운 얘기로 좀 시작을 해봐야 되겠네요.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안 나오시는 동안에 이 문제가 또 얼마 전에 불거져서 새마을금고 사태, 부동산과 뭐 밀접한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 맞죠. 보시는지. 얼마 전에도 그 남양주에 있는 남양주 네. 동부 새마을금고 지점이 그 화도 지점이랑 통폐합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리고 새마을금고 부실화 관련해서 뭐 뱅크런 현상도 있었고 굉장히 그런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새마을금고가 뭐 관리 부채가 한은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리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받아서 행안부가 관리하는 그런 주체다 보니까 그 대출을 심사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확실히 여러 일반적인 다른 금융기관과는 조금 다르게 뭐 10개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대출을 공동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1개 정도에서 통과해주면은 다 같이 그냥 패키지로 넣는 이런 식으로 대출을 하다 보니까 부실화가 좀 된 것 같고요. 남양주 건은 600억 부실 대출이 문제가 됐는데 해당 지점은 2022년 12월 기준으로 새마을금고 웹사이트를 가면은 전자공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자산부채랑 연체율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한 5.8% 정도 연체율이고 2,500억 정도의 대출 자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 140억 정도의 부실채권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건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화도 지점이랑 합병되고 관련해서 연체율이 뭐 2자릿수 넘어가는 그런 지점들도 나왔다고 하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최근 들어서 조금 새마을금고 사태가 소강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우리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작년 말 기준 재무제표고요. 네,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거는 올해 2분기 말 기준 재무제표는 새마을금고 전체 평균으로 또 2.8%포인트 연체율이 올라갔거든요. 그럼 대출 자산 계산해 보면은 그게 사실 상당한 돈이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그냥 계속 마음 놓고 있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새마을금고 전체 자산이 한 280조? 네네. 그 정도 된다고 그랬죠? 네네. 그러면은 연체 자산 규모를 대략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한 3%포인트 올랐다고 하면은 3% 연체에서 6% 연체가 됐다면 이게 엄청난 건데 그 금액이 이제 좀 끔찍하죠. 네. 200억 원으로 근데 평가되는 부동산 개발에 600억을 대출했다. 이게 좀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게 그러니까 토지가 약 200억 정도 되는 그런 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가 시행 사업을 했는데요. 건설 사업에 600억 정도를 대출을 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것도 그 사업 자금으로 600억을 대출해 주면서 그 사업 자금도 담보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금융기관들은. 그래서 어떤 경우에 담보를 받게 되냐면은 뭐 건설사한테 책임준공 담보를 맡기거나 그러면 건설사가 이게 분양이 안 돼도 내가 건설 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중소건설사인 경우에는 부동산 신탁회사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신탁회사가 책임준공을 해주겠다고 확약을 하게 되면은 금융회사가 이렇게 돈을 빌려주게 되는 이런 이슈들이 생기는데요. 요즘에는 빌라라든가 이런 미분양 사업들이 소규모 사업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건도 토지 200억에 공사비 600억이 됐기 때문에 토지비를 담보로 이 돈을 다 회수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부실 대출이 된 거고요. 남양주점에서는 600억이었지만 다른 사업장에서는 1,500억, 1,000억, 800억 이렇게 지점마다 좀 굵직굵직한 한 건의 PF 대출이 있었던 거고 이 PF 대출들이 지금 부실화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근데 새마을금고 이걸 보면 어떤 분들은 이게 그 요번에 특정한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개별 금고와 중앙의 관계가 무슨 은행의 지점과의 관계 같지 않고 조금 느슨하고 두 번째로는 95%가 5천만 원 이하짜리 예금이라서 새마을중앙회가 보증하는 거지만 실제로 이번에 행안부에서 우리가 다 갚아줄게. 그러면
때가 금융기관을 운영하는데 95% 빚보증을 뭐 정부가 해주는데 네. 그 자산 관리가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한 거 아니냐,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에 네. 대해서 어떻게 그래서 보십니까? 사실은 이 새마을금고의 PF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했던 네. 이런 시도들이 네. 21년까지도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21년 말. 그리고 언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4월까지도 적극적으로 영업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금융기관과 다르게 네. 이제 5대 금융그룹이라든가 네. 이렇게 한은에서 관리받는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산망 연결되면서 차주별 신용관리를 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이 경우는 단위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우리가 또 단위로 되어 있는 게 농협, 신협, 수협인데 그래도 농협, 신협, 수협 같은 경우에는 한은의 관리 감독 하에 있거든요. 네. 근데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행안부 관리 감독 하에 있고 단위화되어 있다 보니까 새마을금고 지점별로 어떤 여러 차주들에 대한 정보들이 또 다 공유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부실 차주들한테 여러 대출이 여러 지점들로부터 집단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는 환경이고 그거를 거꾸로 대출 받으려는 쪽에서 이용을 해가지고 당연히 하겠죠. 네, 이용을 네. 해서 맨 마지막까지 받다 보니까 결국 가장 리스크 높은 상품을 새마을금고한테 대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슈가 작년 말부터 연체율이 2022년 기준으로 21년 대비 자산 전체 연체율이 1.8에서 그러니까 2%에서 거의 5.8%로 올라간 건데 그 정도 올라갔으면 엄청난 금액이 지금 적체된 거니까 그런 게 지금 터져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구조적인 좀 문제 해결책이 있을 거를 기대해야 되겠네요. 네네. 다음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전세 사기 얘기도 오늘 이렇게 되게 무거운 얘기만 처음으로. 저 되게 가벼운 네. 마음으로 나오라고 하셨는데 뭐 질문이 뭐예요 이거? 우리가 좋은 네. 얘기는 다른 분들이 다 하시니까. 그러게요. 아, 네. 저는 예, 어저께 연준에서 기준금리 결정하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어쨌든 금리 영향을 받을 거라서 그런 부동산 질문일 줄 알았는데 일단 전세 사기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경기도 특사경에서 네. 네. 그 또 신종 전세 사기라고 해서 그러게요. 그 사례를 좀 발표했는데 네. 이게 완전히 신종인지 아닌지를 떠나가지고 네. 전세 사기라는 게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네. 같습니다. 이 예. 케이스는 뭐냐면은 네. 소위 그 사기 피의자라고 하는 그 이제 피의자 쪽에서 네. 신축 빌라를 짓는데 임차인을 구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신축 빌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그 보증 보험을 가입해주는 기준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공시 가격의 150%거나 아니면 감정 가격의 뭐 110% 이런 네. 식으로 퍼센티지가 있었는데 네. 신축이다 보니까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 반환보험을 가입하면 임차인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매매 가격이랑 거의 똑같은 가격으로 그렇죠. 세팅을 하게 되고요. 예, 예. 그럼 임차인은 보험에 가입을 했죠. 예. 그리고 나서 이 임차 계약이 체결되는 날에 바지 사장에게 이 건물을 무갭으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네. 사업주가. 예, 그 빵원에. 네, 3억에 예. 매매가 3억, 전세 3억이니까 매도는 예, 예. 빵원에 매도를 예, 예. 하는 거고 예. 이분은 이제 명의를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이 바지 사장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 기획 파산을 네, 해요. 예, 예. 보통 이 경우 바지 사장은 어떤 회사들이냐면은 종부세 체납법인들인데요. 예, 주로 이제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죠. 네, 법인인데 예, 예. 종부세 체납법인들 예. 같은 경우에는 파업을 하게 되면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서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네. 당시만 하더라도 종부세가 임차 보증금 대비 선순위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종부세를 체납하는 이 법인이 파업을 하게 되면은 이 보증금을 뜯기고 국세를 내게 되면서 이분은 완전히 그 임차 보증금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이 임대차 계약과 매도를 동시 진행을 하는 형태로 70몇 채를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전체적인 피해 금액은 190억인데 이게 임차 보증금이 다 날아간 건 이건 아니고요. 이게 다 혼재돼 있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결국 이런 겁니다. 임차인이 피해를 받거나 아니면 결국 부실법인을 파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또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임차보증금을 돌려줬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인한테 네. 주택도시보증공사 입장에서는 이제 채권자가 부실하니까 그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더 적어졌죠. 네, 그러니까 네. 보험사가 망하거나 이제 보험 가입 기관이 네. 망하거나 하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는 건데 이게 혼재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주도부가 이 사건에서 190억 손실 입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 임대인이랑 중개사가 제가 중개사까지 얘기는 안 했지만 짜가지고 네. 이렇게 그렇겠죠. 주도보를 피해 입힌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약에 짠다. 그러면 주도보에 피해가 가는 상황이고요. 임대인과 중개사가 짠다.
그러면 임차인이 피해를 가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전세 보증 사기 관련해서는 정말 피해 유형이 너무 다양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경기도 특사경이 이 얘기를 한 번 더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전세 관련 얘기를 할 때마다 왜 도대체 그러니까 전세가율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냐. 그 자산이 3억이라면은 전세가율은 뭐 80% 아니면 LTV 70%니까 LTV 70%인 2억 1천만 원까지만 전세 보증금을 두게 하고 자산이라는 게 위아래 변동이 있다 보니까 전세 가격을 매매가의 100%까지 하게 된다면은 자산이 5%만 하락해도 역전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증금의 요율은 자산 가격의 70%로 상한을 두고 나머지 30%는 굳이 월세를 돌리거나 설령 높더라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걸 안 하다 보니까 결국 극도의 레버리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피해자가 없으니까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도부 같은 경우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도 그 돈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이니까 그럼요. 다 저희 돈이잖아요. 세금이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주도부의 피해 금액도 작년 같은 경우에 조 단위로 늘어났고 올해도 그렇다 보니까 그거 다 저희 피해 그럼요. 금액이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네. 그 세금을 그 보증금보다 먼저 받는 것도 지금 제도 개선이 안 종부세. 됐죠. 아니요. 그거는 작년 됐습니까? 말에 네. 작년 말에 세법 개정안 발표했고 네. 올해 3월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예. 국세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거 좀 디테일한데 네. 그 기획부동산 파산을 시켰지 않습니까? 네. A법인에 매각을 하면서 그 A법인과 그 계약을 하고 나면은 네. 종전에는 A법인이 계약을 하고 나서 또 매년 국세는 발생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계약일 이후에 생긴 국세에 대해서는 당연히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 전에는 날짜에 관계없이 무조건 선순위였는데 네네네. 이제 날짜별로만 한다는 거죠. 네네네. 네. 네, 그건 그래도 좀 좋아졌네요. 그것만 하더라도 많이 좋아진 많이 거죠. 좋아진 거죠. 예, 예. 예.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계속적인 전세 사기 신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네, 맞습니다. 말씀이네요. 예. 예방법은 없습니까? 전세가율 상한제.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정말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전세가율 상한제가 없다는 걸 악용해서 네. 인위적으로 깡통 전세로 세팅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시 가격이 3억이고, 그러니까 매매가가 한 3억 정도에 팔려야 되는 건데 이런 거를 공시 가격을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랑도 만약에 좀 짬짬이가 되게 되면은 감정평가사한테 이거 2억 5천으로 감정평가 받고 2억 5천에 126%의 전세 보증 반환보험 상품이 나오니까 그러면 뭐 한 3억 넘는 전세를 받을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심한 경우가 아니라 벌써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네. 공사비도 뭐 올라가고 이 얘기는 좀 한참 된 얘기인데 네네. 계속해서 공사비는 뭐 비싸고 미분양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신탁사로 이 부실이 전이된다. 네네.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분위기는 어떻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거는 네.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네. 생각하는 부분인데 네. 아까 남양주 사건 말씀드릴 네. 때 네. 결국에는 토지비가 있고 건축비가 있는데 네. 토지비와 건축비를 분양을 통해서 자금을 회수해서 갚아야 서로 회피한 건데요. 네. 미분양이 나게 되면은 토지까지는 취득을 하는데 여기서는 브릿지론이라 그래가지고 네.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을 좀 빌리고 네. 건축비는 주로 금융기관을 통해 가지고 사업비를 조달하게 되는 네. 과정이 있거든요. 네. 근데 새마을금고는 둘 다 하다 보니까 그 보통은 요 두 개를 따로 나눠서 하는데 둘 다 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네. 좀 커진 네. 부분이 없진 않은데 결국 사업비에 대해서 자금 회수가 안 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신용 보강을 해줘야지 네. 되고 그래야지 금융기관이 믿고 돈을 빌려줄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600억 분양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네. 했을 때 대형 건설사는 자기의 신용으로 건설사가 책임준공 확약을 맺고 네. 그러면은 돈을 빌려주게 돼요. 네. 사업주한테. 네. 이게 본 PF 되겠습니다. 네, 예. 근데 중소형 건설사의 경우에는 이런 신용 보강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중소형 건설사들은 신탁회사라는 회사를 끼고 사업을 하게 되고 네. 이 신탁회사가 책임준공을 확약을 하면서 네. 책준형 신탁사업으로 이 사업을 돌리게 되거든요. 네. 어려우세요. 예, 예. 그러니까 신탁사가 내가 책임준공 할게. 왜냐하면 중소형 건설사는 그렇게 신용이 좋지 않으니까 신탁사 신용이 좀 더 좋다. 그 신탁사 누굽니까? 우리나라의 신탁사들, 부동산 신탁사들 한 13개 있는데 네. 한토신, 한자신, 네. 대한토자신탁, 무궁화신탁 쫙 있거든요. 공기업인가요? 상장기업도 2개나 있고요. 네.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은 네, 상장돼 예. 있고요. 나머지는 그리고 신탁은 공기업이 아닙니다. 네. 현재 다 일반 기업. MB 정부 때 다 네. 민영화가 예,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은 다 이제 민간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수익 사업을 하는데 신탁 사업을 하면서 이 전체 사업의 수수료 수익을 한 2%, 0.5에서 2% 정도 버니까 이게 신탁사의 매출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분양이 될 때는 아무 문제가 괜찮은데. 없었는데 미분양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신탁사한테 책임 준공하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그 신탁사도 책임 준공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업비가 600억이라고 하면은 네. 신탁사 그 고유 계정, 그러니까 신탁사 본체가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자산부채 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자산부채 자본이 네. 있는데 예. 그래서 이거를 막고 하다 보니까 이걸 신탁계정이라고 하는데 네. 자기 고유 계정에서 그러니까 신탁사가 갖고 있는 내 돈 600억에서 이거 미분양 날 것 같네. 그러면은 요 600억을 요 신탁계정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업 자금 쪽으로 대출을 해주겠죠. 네. 이 회사가 내가 600억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 신탁사 재무제표에서는 신탁계정 대출이라고 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 신탁계정 대출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 사업들 중에서 미분양이 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대출이 막 늘어나잖아요. 그 신탁사들의 신탁계정 대출금이 지금 증가되는 추세가 월에 조 단위씩 늘고 있으니까 네. 어디선가 지금 미분양이 적체되고 사업 자금을 신탁사 고유 계정으로 빌려서 주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신탁사도 약간 위험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슬금슬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탁사의 주주는 누군가요? 신탁사 예,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다 다른데 네, 이게 네. 민영화가 MB 정부 네. 때 다 되다 보니까 일반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나 이렇게 다 섞여 있다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미분양이 나면 사실 네. 일부가 아니라 그거를 굉장히 좀 영향을 받아서 누군가는 흡수를 하고 피해가 네. 좀 일파만파 커지는 네, 그러니까 구조네요. 구조는 진짜 간단한데요. 네. 네. 어쨌든 미분양이 나서 사업 자금 현금으로 회수가 안 되면은 네. 네, 그 누군가- 전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어느 부분에서 각자 신용 보강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업 단계까지 가면은 결국 건설사의 책임 준공이나 신탁사의 책임 준공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 저희는 그동안에 부동산 미분양이 나면 건설사만 위험하다 네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조금 있는데 그렇지 않다. 네, 그거는 대형 프로젝트는 그런 거고 웬만한 중소형 프로젝트는 전부 신탁사의 책준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신탁사 책준 규모도 60조 원이 넘는 규모거든요. 그런가요? 네. 네. 그리고 책임 준공형 관리 신탁이 아니라 차입형 신탁이라 그래가지고 신탁사가 아예 분양 리스크까지 내가 다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거의 30조 가까운 엄청난 시장이다 보니까 60조에 추가해서 네, 차입형 네. 신탁은 3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이쪽에서도 100조 가까운 돈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이런 게 지금 부실화되고 있는데 이게 대형 건설사 현장보다 더 심각한 이유는 네. 현재의 미분양은 지방 미분양이고요. 네. 그리고 메이저 건설사의 미분양보다는 그 중소 건설사의 미분양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현재 대형 건설사 역시 PF 관련 지급보증 책임준공 이런 규모가 엄청나긴 하지만은 네. 어디가 더 조금 더 위험하겠냐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을 때 네. 신탁계정 대출금 증가하는 당연하죠. 속도를 보면은 네. 중견 건설사와 이런 부동산 관리형 토지 신탁하는 회사들이 조금 위험해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관련돼서도 저희가 항상 좀 쳐다봐야 되겠네요. 예, 예. 항상 약한 고리부터 네, 예. 좀 위험이 오게 마련이니까요. 자, 마무리를 좀 하면서 부동산 시장 최근의 분위기랄까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망하시는 게 있다면. 네. 일단은 그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네.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예상외로 좀 강세장 분위기가 시연이 됐고요. 그리고 2월을 전후로 자산 가격 반등세가 조금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네. 그리고 어저께 한은이 발표한 가계대출도 나왔는데 사실 주택 가격이 가계대출과 굉장히 동행하기 때문에 네. 대출을 좀 많이 받으면은 이 돈들이 부동산으로 가면서 부동산 시장도 살아나고 네. 실제로 5월 달 대출도 4조 6천억 그리고 6월 달 어저께 나온 거는 월간 5조 9천억 정도 네. 나왔는데요. 월 6조 정도 나오게 되면은 연유로 하면 70조 원이 넘게 되고 네. 그러면 가계대출 2천조 원 기준으로 3%대는 대출 성장이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게 네. 이게 거의 평소 생각하는 그 정상 레벨까지 가는 거고요. 네. 70조 원 정도 대출이 늘어나게 되면은 시장이 돌아서죠. 돈의 힘으로.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돈의 힘으로 시장이 약간 돌려 세워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지금 대출 월에 6조 정도 나오는 거에서 3조는 특례 모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 모기지가 이게 1년에 40조 푼다는 게 얼마나 큰 돈이었나 그러네요. 새삼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고 거꾸로 말하면은 이게 올해 말을 되면 소진되게 네.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내년이 됐을 때 이 수요 소진 부분을 어떤 대출이 어떤 정상화를 통해 가지고 만회를 할 것인가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반등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의미를 두는 것도 맞긴 한데 네. 시계를 좀 더 길게 보셔가지고 네. 이런 것까지 다 정상화됐을 때를 보신 다음에 좀 그렇게 대응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고요. 최상욱 부동산 심부름센터 최상욱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